제3장 물보라 여인숙. 박공식으로 지어진 물보라 여인숙에 들어서면 천장이 낮고 어질러지긴 했지만 꽤 널찍한 현관이 나온다. 벽에는 구식 징도리너를 대었는데 오랫동안 쓰다 버린 낡은 배의 배전을 연상시켰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유화 한 점이 걸려 있었는데 온통 그을리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어서 밝기가 다른 불빛들이 교차하는 그곳에서는 눈여겨 살펴보고 여러 번 그것에 찾아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웃들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해야만 비로소 그 그림의 의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림은 불가사의한 그늘과 그림자들의 집합체여서 처음에는 뉴 잉글랜드의 마녀 시대에 야심적인 젊은 화가가 저주받은 혼돈의 세계를 나타내려고 애쓴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진지하게 감상하고 몇 번이나 고쳐 생각하면, 그리고 특히 현관 뒤쪽에 작은 창문을 열어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엉뚱한 것이긴 해도 전적으로 부당한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사람을 가장 당황하게 하고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은 그림 한복판에 그려진 물체일 것이다. 길고 유연하고 불길하고 검은 덩어리인데 그것은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거품 속에 떠있는 세 가닥의 푸르고 희미한 수직선 위에 떠돌고 있었다.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산란해지고도 남을 만큼 축축하고 물컹하고 질퍽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 그림에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절반쯤 달성된 상상할 수 없는 숭고함이 있어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결국에는 그 불가사의한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자신도 모르게 다짐하도록 만들었다. 이따금 멋진 생각이 화살처럼 머리를 스치기도 하지만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생각들이다. 이를테면 이건 한밤중에 강풍이 휘몰아치는 흑해를 표현한 게 아닐까. 자연의 네 원소 사이에 벌어진 부자연스러운 전투가 아닐까. 말라 죽은 희수가 무성한 황야가 아닐까. 북극의 겨울 풍경이 아닐까. 꽁꽁 얼어붙었던 시간의 흐름이 녹아서 다시 흐르기 시작한 모습이 아닐까. 하지만 이 모든 공상은 결국 그림 한복판에 그려져 있는 불길한 그 무언가에 굴복하고 만다. 그것이 무엇인지만 알아내면 나머지는 모두 분명해질 터였다. 하지만 잠깐만. 저건 무슨 거대한 물고기와 비슷하지 않나? 거대한 고래를 닮지 않았나? 사실 화가의 의도는 이런 것 같았다. 이것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어 그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달한 최종 결론이다. 그 그림은 혼곳을 돌다가 강력한 허리케인을 만난 배를 묘사하고 있었다. 반쯤 가라앉은 배는 물에 잠겨 돛이 갈기갈기 찢겨져 앙상해진 돛대 3개만 보인다. 그리고 성난 고래 한 마리가 선체를 뛰어넘으려다가 3개의 돛대머리에 꽂혀 꼼짝 못하게 된 무서운 장면이었다. 이 현관의 맞은편 벽에는 야만인들이 사용하는 괴상한 곤봉과 창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어떤 것은 상아를 자르는 톱을 연상시키는 톱니가 잔뜩 달려 있고, 어떤 것은 사람 머리카락이 장식술처럼 달려 있고, 자루가 긴 낫으로 풀밭을 베고 난 자국 같은 활 모양의 거대한 손잡이가 달린 것도 하나 있었다. 보기만 해도 몸서리가 처지고 얼마나 잔인한 식인종과 야만인이기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도구로 농작물을 수확하듯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들과 함께 녹슬어 부서지고 망가진 낡은 고래잡이용 창과 작살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개 중에는 유명한 내력을 지닌 무기들도 있었다. 50년 전의 네이선 스웨이는 한때는 긴 창이었지만 지금은 팔꿈치 모양으로 심하게 구부러진 이 창을 가지고 해뜰녘부터 해질녘까지 고래 15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지금은 코르크마개를 뽑는 탈에 쏜 곳과 비슷해 보이는 저 작살은 자바해에서 고래 몸뚱이에 박혔는데, 고래는 작살이 꽂힌 채 달아났다가 몇 년 뒤 블랑코 곳 앞바다에서 잡혔다. 첫 번째 작살 촉은 꼬리 근처에 박혔는데 사람 몸에 들어간 바늘이 끊임없이 움직이듯 고래 몸속을 12m나 이동한 끝에 결국 등에 혹 속에 묻힌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음침한 현관을 지나 낮은 아치길. 옛날에는 이 자리에 벽난로에 빙 둘러싸인 거대한 중앙 굴뚝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아치길을 통과하면 술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곳은 훨씬 더 어두컴컴했다. 머리 위에는 육중한 들보가 너무 낮게 내려와 있고 바닥의 널빤지는 너무 낡아서 쭈글쭈글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래서 길 모퉁이에 닻을 내린 이 낡은 배가 맹렬히 뒤흔들리는 바람 부는 밤에는 마치 낡은 배의 뒷과판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방 한쪽에는 길고 낮은 선반 같은 탁자가 놓여 있고 그 위에는 금간 유리 장식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이 넓은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수집한 먼지 투성이들의 골동품이 가득 들어 있었다. 건너편 모퉁이에서 어두워 보이는 동굴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것은 참고래의 머리 모양을 조잡하게 본떠 만든 카운터였다.
어쨌든 거기에 세워진 거대한 아치 모양의 고래 턱뼈는 너무 넓어서 마차도 그 아래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안에는 초라한 선반들이 있고 낡은 식탁용 유리병과 술병, 휴대용 술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무엇이든 순식간에 삼켜버릴 것 같은 그 턱뼈 안에서는 그 옛날에 저주받은 요나처럼 깡마르고 작달막한 노인이 분주히 돌아다니며 돈을 벌기 위해 선원들과 광란과 죽음을 기꺼이 팔고 있었다. 늙은이가 독을 따라주는 잔은 고약하다. 바깥쪽은 진짜 원통 모양이지만 안쪽은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져서 치사하게 용량을 속이는 날강도 같은 초록색 유리잔이다. 술잔 표면에는 평행한 선들이 좌우선처럼 새겨져 있는데 이 선까지 술을 채우면 1페니, 다음 선까지 술을 채우면 2페니 하는 식이어서 한 잔 가득 마시려면 혼고지라고 불리는 선까지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실링을 단숨이 들이키는 셈이 된다. 내가 술청에 들어가자 젊은 선원들이 탁자 주위에 모여서 다양한 고래 이빨 표본을 희미한 불빛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나는 주인을 찾아서 방을 하나 쓰고 싶다고 말했다. 주인은 방이 다 차서 빈 침대가 하나도 없다고 대답하고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톡톡 두드리면서 덧붙였다. 아니 잠깐만. 작살잡이하고 담요를 같이 써도 괜찮겠나? 보아하니 자네도 고래를 잡으러 갈 모양인데 그런 일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답했다. 한 침대에서 둘이 자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한다면 그 작살잡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려있다. 당신이 정말로 나한테 다른 잠자리를 내줄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작살잡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한 작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추운 밤에 낯선 도시를 헤매다니기보다는 점잖은 남자와 담요 한 장을 반씩 나누어 덮는 불편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럴 줄 알았어. 좋아, 그럼 앉게. 저녁은? 먹고 싶다고? 곧 준비될 거야. 나는 방파제에 있는 벤치처럼 온통 칼자국으로 뒤덮인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의자 한쪽 끝에서는 깊은 생각에 잠긴 선원 하나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서 벌린 두 다리 사이의 공간을 주머니 칼로 부지런히 새기고 있었다. 돛을 다 올려 바다로 나가는 배를 새기려는 모양인데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듯했다. 마침내 나를 포함한 네댓 사람들이 저녁을 먹으러 옆방으로 불려갔다. 그 방은 아이슬란드처럼 추웠다. 불길하곤 전혀 없었다. 주인은 난로를 뗄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두 자루의 꼴 사나운 양초만이 수위에 쌓인 것처럼 타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선원용 재킷의 단추를 다 채우고 반쯤 굽은 손가락으로 될 것처럼 뜨거운 차를 입술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음식은 실속이 있었다. 고기와 감자에 푸딩까지 나왔다. 세상에, 저녁 식사에 푸딩이라니. 초록색 외투를 걸친 한 젊은이가 무서운 기세로 푸딩을 먹어대기 시작했다. 젊은이, 오늘 밤 꿈자리가 사나울 거야. 주인이 말했다. 주인장, 설마 저 친구가 그 작살잡이는 아니겠죠? 내가 귀갯말로 물었다. 천만에. 주인은 불쾌하게 익살맞은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작살잡이는 얼굴이 까무잡잡한 사내야. 푸딩 같은 건 입에 대지도 않고. 스테이크만 먹지. 그것도 설 익은 걸로. 굉장한 친구군요. 그 작살잡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나요? 이제 곧 올 거야. 어쩔 수 없이 나는 얼굴이 까무잡잡한 작살잡이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어쨌든 함께 자야 한다면 그가 나보다 먼저 옷을 벗고 침대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우리는 술청으로 돌아갔다. 나는 달리 시간을 보낼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구경꾼 노릇이나 하면서 남은 저녁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곧 바깥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주인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다. 돌고래호 선원들이군. 오늘 아침 앞바다에 나타난 걸 보았지. 4년 동안 항해하고 만손으로 돌아왔다더군. 자, 여러분, 이제 피지에서 가져온 최신 소식을 듣게 될 거요. 선원용 장화 소리가 현관에 들리더니 문이 획 열리면서 거친 뱃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털로 덮인 불침번용 외투로 몸을 감싸고 누덕누덕한 털목도리로 목을 꽁꽁 싸맸는데도 턱수염이 고드름처럼 뻣뻣해진 그들은 레브라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곰들처럼 보였다. 그들은 배에서 방금 상륙했고 여기가 상륙한 뒤 맨 처음 들어온 집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고래의 입, 즉 카운터로 곧장 다가간 것도 놀랄 일은 아니었다. 그러자 카운터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쪼글쪼글하고 작달막한 요나 영감은 즉시 잔이 넘치도록 술을 따라서 그들에게 한 잔씩 돌렸다. 한 사람이 독한 감기에 걸려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투덜거리자 요나는 진과 당미를 섞은 송진 같은 약을 조제해주면서 감기라면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레브라도 앞바다에서 걸린 것이건 어느 빙산의 바람바지에서 걸린 것이건 어떤 감기에도 잘 듣는 특효약이라고 허풍을 벌였다. 술은 곧 선원들의 머리로 올라갔다. 바다에서 막 상륙했기 때문에 아무리 소문난 술고래라고 해도 금세 취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면서 날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이 약간 초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버렸다. 그는 혼자 맨송맨송한 얼굴로 있는 것이 동료들의 유쾌한 기분을 망가뜨리진 않을까 염려하는 눈치였다. 어쨌든 다른 선원들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대체로 자제하고 있었다. 나는 당장 그에게 흥미를 느꼈다.
바다의 신들이 정한 운명에 따라 그는 곧 내 동료가 되었으므로 여기서 그를 간단히 묘사해두겠다. 키는 180cm가 넘었고 어깨는 딱 왈아졌고 가슴은 댐 같았다. 온몸이 그렇게 억센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남자를 나는 이제껏 본 적이 없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짙은 갈색을 띠었고 그래서 하얀 이가 대비되어 더욱 눈부시게 빛나 보였다. 눈의 깊은 어둠 속에는 그에게 별로 기쁨을 주지 못하는 듯한 추억이 감돌고 있었다. 목소리는 그가 남부 출신이라는 것을 당장 알려주었고 그 크고 당당한 체격으로 보아 버지니아주의 엘러게니 산맥에 사는 덩치 큰 산골 사람들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이 사내는 동료들의 소란이 절정에 이르자 눈에 띄지 않게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그 후 바다에서 동료로 다시 만날 때까지는 그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고 동료들은 그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다. 벌킹턴! 벌킹턴! 벌킹턴이 어디 갔지? 하고 외치면서 그를 찾아 밖으로 뛰어나갔다. 무엇 때문인지 그는 동료들에게 인기가 대단한 것 같았다. 이제 9시가 되었다. 진탕 마시고 떠들던 선원들이 사라진 방은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조용했기 때문에 나는 선원들이 들어오기 직전에 좋은 계획이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을 기뻐하기 시작했다. 한 침대에서 둘이 자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은 형제와도 같이 자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잠을 잘 때는 누구나 남의 눈을 피하고 싶어 한다. 더욱이 낯선 도시의 낯선 여인 속에서 미지의 낯선 사내와 함께 잠을 자야 하고 게다가 그 낯선 사내가 작살잡이라면 그 거북한 기분은 한없이 늘어날 것이다. 선원이라곤 해도 침대 하나를 둘이 같이 써야 할 이유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육지의 독신 귀족과 마찬가지로 선원들도 바다에서 침대 하나를 둘이 같이 쓰지는 않는다. 물론 선원들이 한 방에서 모두 함께 자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자 자신의 그물 침대에서 자신의 담요를 덮고 알몸으로 잠을 잔다. 그 작살잡이를 생각할수록 그 사내와 함께 잔다는 것을 생각하기도 싫었다. 작살잡이라면 속옷이 무명이든 모직이든 깨끗할 리가 없고 고급품도 아닐 게 분명하다. 나는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밤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점잖은 작살잡이라면 집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다. 그가 한밤중에 들어와서 내 몸 위에 털썩 엎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가 얼마나 더러운 곳에 뒹굴다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가? 주인장, 마음이 바뀌었소. 그 작살잡이와 같이 자지 않겠어요. 그냥 여기 의자에서 자는 게 낫겠소. 좋을 대로 해. 매트리스 대용으로 쓸 식탁보를 내줄 수 없어서 유감이군. 이 의자는
널빤지가 너무 울퉁불퉁하고 거칠어서 말이야. 주인은 옹이와 새김눈을 만지면서 말했다. 아니, 가만히 있자. 저기 바에 대패가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게.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줄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대패를 가져왔다. 그리고 낡은 명주 손수건으로 의자에 먼지를 떨고 원숭이처럼 휘죽휘죽 웃으면서 내 침대를 힘차게 대패질하기 시작했다. 대패밥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마침내 대패날이 단단한 옹이에 부딪혔다. 주인은 하마터면 손목을 뺄 뻔했다. 나는 제발 그만하라고 말했다. 침대는 충분히 매끄러워졌고 아무리 대패질을 해도 송판을 오리털처럼 푹신하게 만들 수는 없는 일이었다. 주인은 또다시 휘죽 웃고는 대패밥을 긁어 모아서 방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난로 속에 던져놓고 볼일을 보러 가버렸다. 뒤에 남은 나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의자의 치수를 재보니 내 키보다 30cm쯤 짧았다. 하지만 그것은 의자 하나를 잇대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다. 그런데 너비도 30cm쯤 좁았다. 방에 있는 다른 의자는 대패질한 의자보다 10cm쯤 높았다. 따라서 의자 두 개를 나란히 잇대어 놓을 수도 없었다. 나는 앞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유일한 벽 쪽으로 첫 번째 의자를 가져가서 벽과 의자 사이에 등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의자를 벽에서 조금 떼어 놓았다. 하지만 거기에 눕자 창틀 밑으로 스며든 차가운 외풍이 내 몸을 휘감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 계획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더구나 삐걱삐걱거리는 문 틈새로 들어온 또 다른 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과 만나 내가 밤을 보내려고 생각했던 곳 바로 옆에서 작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작살잡이 녀석, 귀신한테나 잡혀라. 나는 속으로 저주했다. 하지만 잠깐만. 내가 먼저 선수를 칠 수 없을까? 문을 안에서 잠그고 녀석의 침대에 들어가 자면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않으면 어떨까? 나쁜 생각은 아닌 듯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그 생각을 물리쳤다. 내일 아침에 작살잡이가 문간에 서 있다가 내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나를 때려눕힐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사람의 침대에서 자지 않고는 하룻밤을 무사히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자 내가 그 미지의 작살잡이에 대해 부당한 편견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잠시만 기다려보자. 그 작살잡이는 이제 곧 들어올 거야. 그러면 그 사내를 잘 살펴보자. 어쩌면 우리는 유쾌한 잠자리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다른 숙박인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들어와 잠자리에 드는데도 그 작살잡이는 돌아올 기미가 앞섰다. 주인장, 대체 어떤 사내요? 늘 이렇게 늦게 들어오나요? 벌써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주인은 깡마른 얼굴로 다시 낄낄거렸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생각하자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 없는 모양이었다. 아니, 대개는 남보다 빠른 편이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그런 사내지. 하지만 오늘 밤에는 장사를 하러 나갔나 봐. 무슨 일로 이렇게 늦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의 머리가 잘 안 팔리는 모양이야. 머리가 안 팔린다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나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 봐요, 주인장. 그 작살잡이가 이 신성한 토요일 밤에, 아니, 일요일 아침인지도 모르겠군. 정말로 머리를 팔려고 이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할 작정인가요? 정말이야. 시장에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여기선 팔기 힘들 거라고 말해주었지. 무슨 물건 말입니까? 나는 소리쳤다. 그야 물론 머리지. 세상엔 머리가 너무 많아. 여봐요, 주인장. 나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 한마디 해두겠는데 나한테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나도 풋내기가 아니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주인장은 나무 토막 하나를 꺼내더니 그것을 깎아 이쑤시개 시계를 만들어서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그의 머리에 대해 험담하고 있는 걸 들키는 날이면 자네는 아마 노랗게 되도록 얻어쳐 맞을 거야. 그럼 나는 녀석의 머리통을 부셔버리겠소. 나는 주인의 그 영문 모를 소리에 또다시 분통이 터졌다. 벌써 부러졌는걸. 부러졌다니? 깨졌단 말인가요? 그렇다니까. 팔지 못하는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거야. 여봐요, 주인장. 나는 눈보라 속의 헤클라 산처럼 차갑게 다가가면서 말했다. 이쑤시개 깎는 짓 그만두고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그것도 지금 당장. 나는 이 여인숙에 와서 침대 하나를 달라고 했소. 그랬더니 당신은 침대를 절반밖에 줄 수 없다고, 나머지 절반은 어떤 작살잡이의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아직 여기 와서 본 적도 없는 그자에 대해서 당신은 종잡을 수 없는 소리만 늘여놓고 있고 나를 화나게 하고 있어요. 그와 내가 한 침대를 쓰게 할 작정이면서 그에 대해 불쾌감을 일으킬 만한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침대에서 자는 사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허물없는 사람이죠. 이젠 나도 분명히 요구하겠소. 그 작살잡이가 누구이고 또 어떤 사람인지, 하룻밤 같이 자도 괜찮은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머리를 팔러 다닌다는 얘기는 취소해주세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작살잡이는 미친놈인 게 분명한데 그런 녀석과 같이 잘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으니까 말이오. 그리고 당신, 주인장 당신 말이오. 뭔가 다 알고 있으면서 나를 봉변에 빠뜨린다면 범죄자로 기소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렇군. 주인은 숨을 길게 내쉬면서 말했다. 가끔 말투가 거칠어지긴 했지만 젊은 친구 치고는 아주 긴 설교로군. 하지만 걱정 말게. 내가 말한 작살잡이는 남양에서 얼마 전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향유로 처리한 뉴질랜드 원주민의 머리를 잔뜩 사가지고 왔거든. 그건 자네도 알다시피 굉장한 골동품이지. 다 팔고 하나 남은 걸 오늘 밤에 마저 팔려고 애쓰는 중이라네. 내일은 일요일이라서 사람들이 모두 교회에 갈 텐데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 두개골을 팔 수 없을 테니까 말이지. 지난 일요일에도 머리를 팔고 싶어 했지만 머리 서너 개를 양파처럼 끈에 주렁주렁 매달고 가려는 걸 내가 간신히 말렸지. 이로써 궁금했던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고 결국 주인도 나를 놀려먹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토요일 밤부터 성스러운 안식일까지 길거리에 남아서 죽은 이교도의 머리를 파는 식인종 같은 장사에 몰두하고 있는 그 작살잡이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주인장, 그 작살잡이는 위험한 사람일 거요. 틀림없이. 돈은 꼬박꼬박 내고 있지. 주인의 답변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으니 자네도 그만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군. 아주 좋은 침대지. 마누라와 결혼한 첫날 밤에 잔 침대라네. 둘이서 아무리 뒹굴어도 충분할 만큼 넉넉해. 정말로 큰 침대지. 우리가 그 침대를 손님들한테 내놓기 전에는 마누라가 우리 애들, 샘과 조니를 발치에 채웠다네. 그런데 하루는 내가 꿈을 꾸면서 팔다리를 마구 버둥거린 바람에 샘이 마룻바닥에 굴러떨어져 팔이 부러질 뻔했지. 그 뒤로는 마누라가 저 침대가 싫다는 거야. 자, 이리 오게. 촛불을 줄 테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양초에 불을 켜서 내 쪽으로 비추며 길을 안내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며 서 있었다. 주인은 구석에 걸린 시계를 보고 소리쳤다. 벌써 일요일이 됐군. 오늘 밤엔 작살잡이를 보지 못할 걸세. 어디 다른 곳에 닻을 내린 모양이야? 자, 따라오게. 어서. 안 갈 거야? 나는 잠시 그 문제를 생각한 뒤 주인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다. 주인은 나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은 대합 조개처럼 차가웠고 작살잡이 넷이 나란히 누워도 충분한 만큼 커다란 침대가 놓여 있었다. 주인은 세면대와 탁자를 겸하고 있는 낡은 궤짝 위에 양초를 놓으면서 말했다. 자, 그럼 편히 쉬게. 내가 침대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눈을 돌렸지만 그는 어느새 사라진 뒤였다. 나는 이불을 젖히고 침대를 들여보았다. 최고급은 아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꽤 쓸만한 침대였다. 이어서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침대와 탁자 외에 그 방에 딸린 가구는 보이지 않았지만 보잘것없는 선반 하나와 내면에 벽이 있고 벽난로 가림판에 발라진 종이에는 고래를 공격하는 한 사내가 그려져 있었다. 그 방에 딸려있진 않은 물건으로는 끈으로 묶어서 한쪽 구석 마룻바닥에 던져놓은 그물 침대와 커다란 선원용 자루가 있었다. 작살잡이는 육지에서 쓰는 트렁크 대신 그 자루에 옷가지를 넣어둔 게 분명했다. 또한 벽난로 위 선반에는 뼈로 만든 특이한 낚싯바늘 꾸러미가 놓여있고 침대 머리맡에는 기다란 작살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그런데 궤떠 있는 이건 뭐지?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촛불에 가까이 비춰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면서 그것의 정체에 관해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다.
커다란 현관 매트를 닮았는데 가장자리에 딸랑거리는 작은 쇠붙이를 장식한 모양이 굳이 비교하자면 인디언들의 목하신 둘레에 얼룩무늬 호저가시를 장식한 것처럼 보였다. 매트의 한복판에는 남아메리카의 판초처럼 구멍 같은 것이 뚫려 있었다. 하지만 제정신을 가진 작살잡이라면 현관 매트를 판초처럼 뒤집어 쓴 차림으로 기독교도의 도시거리를 보란듯이 돌아다닐 수 있을까? 나는 시험 삼아 그것을 입어보았는데 너무 껄끄럽고 두꺼워서 무거운 바구니를 쓰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 수수께끼의 작살잡이가 비 오는 날 입고 다니기라도 했는지 조금 눅눅했다. 나는 그것을 입은 채 벽에 걸려있는 작은 거울로 다가갔다. 거울에는 내 평생 본 적이 없는 광경이 비쳐 있었다. 나는 그것을 황급히 벗어던졌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목에 경련이 일어났다.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머리를 팔러 다니는 작살잡이와 그의 현관 매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침대에 앉아 한동안 생각한 뒤 나는 일어나서 짧은 재킷을 벗고 방 한복판에 서서 다시 생각했다. 다음에는 저고리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좀 더 생각했다. 하지만 옷을 반쯤 벗은 상태여서 심한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작살잡이가 오늘 밤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주인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에 나는 생각하는 걸 그만두고 바지와 신발을 벗은 다음 촛불을 불어 끄고 침대에 쓰러져 하늘의 보살핌에 나를 맡겼다. 매트리스 속에 옥수수 속대를 채워 넣었는지 깨진 도자기를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며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침내 내가 얕은 잠 속으로 빠져들어가 꿈나라로 막 떠나려 할 때 복도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고 가물거리는 불빛이 문 밑으로 비쳐드는 것이 보였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자야말로 그 작살잡이, 악마 같은 두개골 장사꾼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꼼짝도 않고 누운 채 상대가 말을 걸어올 때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작심했다. 낯선 사내가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다른 손에는 뉴질랜드 원주민의 머리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침대 쪽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촛불을 멀리 떨어진 방구석 마룻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내가 조금 전 말한 커다란 자루의 끈을 풀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는 끈을 푸는 동안 얼굴을 나한테서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이 끝나자 그는 고개를 돌렸다. 맙소사, 그 모습, 그 얼굴은 거무튀튀하고 불그죽죽하고 누리끼리한 색감이었고 여기저기에 거무스름해 보이는 크고 네모난 것이 잔뜩 붙어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내 잠자리 친구는 무서운 작자야. 한바탕 싸우다가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인 게 분명해. 하지만 그가 우연히 불빛 쪽으로 얼굴을 돌린 순간 그의 두 뺨에 붙어있는 그 검고 네모난 것들이 고약을 붙인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얼룩이었다. 처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곧 진실의 실마리가 내 머리에 떠올랐다. 식인종에게 붙들려 강제로 문신을 당했다는 어느 백인. 그도 역시 고래잡이였다. 아무튼 그의 이야기가 기억난 것이다. 이 작살잡이도 먼 바다를 항해하다가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한 게 분명하다고 나는 결론지었다. 결국 그게 어쨌단 말인가? 그것은 그의 표면일 뿐이다. 사람은 어떤 피부를 가졌든 정직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괴상한 얼굴색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네모꼴 문신과는 별개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얼룩 말이다. 물론 열대의 태양에 그을렸을지도 뿐일지도 모르지만 뜨거운 태양이 백인의 얼굴을 불그죽죽하고 누리끼리한 얼굴로 그을렸다가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남양에 가본 적이 없다. 어쩌면 그곳의 태양은 살갗에 그런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는지도 모른다. 이 모든 생각이 번개처럼 내 마음을 스쳐가는 동안 작살잡이는 나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자루를 여느라 한참 애를 먹은 뒤 그는 자루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일종의 손도끼와 털이 붙어있는 물개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는 이것들을 방 한복판의 낡은 괴짝 위에 놓은 다음 뉴질랜드 원주민의 머리, 정말로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 머리를 집어들어 자루 속에 쑤셔 넣었다. 이제 그는 비버 털가죽으로 만든 새 모자를 벗었다. 나는 새로운 놀라움에 사로잡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의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었다. 적어도 머리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 이마에 베베 꼬인 머리털 한 줌이 작은 혹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불그레한 대머리는 이제 아무리 봐도 곰팡이가 쓴 두개골과 똑같았다. 그 낯선 사내가 나와 문 사이에 서 있지 않았다면 나는 음식을 씹지도 않고 허겁지겁 삼키는 것보다 더 빨리 그 방에서 뛰쳐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그 방은 2층 뒷방이었다. 나는 겁쟁이가 아니지만 두개골 장수인 이 붉은 악당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무지는 두려움의 아버지다. 나는 그 낯선 사내에 대해 완전히 당황하고 어리둥절했기 때문에 솔직히 고백하면 한밤중에 그렇게 내 방에 침입한 녀석이 악마라도 되는 것처럼 그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사실은 그가 너무 두려워서 말을 걸 엄두도 나지 않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명해달라고 요구할 용기도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옷을 벗는 작업을 계속하여 마침내 가슴과 두 팔을 드러냈다. 옷으로 가려졌던 이 부위도 얼굴처럼 네모꼴 문신으로 얼룩덜룩했고 등도 역시 거무튀튀하고 네모난 문신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30년 전쟁에 참전했다가 속옷 대신 고약을 쳐바르고
전쟁터에서 방금 탈출한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다리도 짙은 초록색의 청개구리 떼가 어린 야자나무 줄기를 뛰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얼룩덜룩했다. 그가 남양에서 포경선을 타고 이 기독교 국가에 상륙한 혐오스러운 야만인인 것은 이제 분명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자 몸이 덜덜 떨렸다. 게다가 머리를 팔러 다니는 장사꾼이다. 그것은 아마 동포의 머리일 것이다. 어쩌면 내 머리도 탐낼지도 모른다. 맙소사, 저 손도끼 좀 봐. 하지만 떨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제 야만인이 시작한 일은 완전히 내 주위를 사로잡았고 그가 틀림없는 이교도라는 확신을 나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까 의자에 걸쳐놓은 묵직한 외투로 다가가더니 주머니를 뒤져서 마침내 기괴하고 볼품없게 생긴 작은 우상을 하나 꺼냈다. 우상은 등에 혹이 나 있고 태어난 지 사흘 된 콩고의 갓난애 같은 색깔을 띠고 있었다. 나는 향유로 방부 처리한 머리를 생각해내고 처음에는 그 검은 인형이 원주민 머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존된 진짜 갓난아기라고 생각할 뻔했다. 하지만 인형이 전혀 유연하지 않고 윤을 낸 흑단처럼 반짝거리는 것을 보고 나는 그것이 나무로 만든 우상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그것은 나무 우상이었다. 이제 야만인은 비어있는 벽난로로 다가가서 종이를 바른 벽난로 가림판을 치우더니 난로의 장작 받침쇠 사이에 그 작은 꼽추 인형을 볼링핀처럼 세워넣었다. 굴뚝기둥과 벽난로 안쪽의 벽돌은 모두 시커멓게 검댕이 붙어 있었다. 검댕이 묻어 있어서 그의 콩고 우상에게는 이 벽난로가 딱 알맞는 신전이나 예배당과 다를 바 없으리라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반쯤 가려진 우상 쪽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우선 외투 주머니에서 대패밥을 두어 줌 꺼내 우상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런 다음 그 위에 선원용 건빵을 놓고 촛불을 대패밥에 옮겨 재물을 태울 불을 피웠다. 곧이어 그는 불길 속에 손가락을 쑥 집어넣었다가 서둘러 빼내는 동작을 여러 번 되풀이한 뒤 마침내 건빵을 불길 속에서 꺼내는데 성공했다. 이어서 그는 건빵을 후후 불어 열기를 식히고 재를 조금 덜어낸 뒤 그것을 작은 흑인에게 공손히 바쳤다. 하지만 그 작은 악마는 그런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듯 입술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 모든 야릇한 행동에는 그보다 훨씬 기묘한 소리가 수반되었다. 그것은 그 경건한 신자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그는 단조로운 가락으로 기도를 드리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듯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얼굴은 지극히 부자연스럽게 실룩거렸다. 마침내 그는 불을 끄고 우상을 아무렇게나 집어들더니 사냥꾼이 죽은 도요새를 자루에 집어넣듯 아무렇게나 외투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 모든 야릇한 행동은 나를 더욱 심한 불안에 빠뜨렸다.
이제 그는 해야 할 일을 끝내고 침대로 뛰어들 조짐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촛불을 끄기 전에 나를 그토록 오랫동안 묶어놓은 마법을 깨야 한다고,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생각한 그 짧은 순간이 치명적이었다. 그는 탁자에서 손도끼를 집어들어 잠깐 대가리를 살펴본 다음 자루를 입에 문 채 대가리를 촛불로 가져가서 담배 연기를 구름처럼 내뿜었다. 다음 순간 촛불이 꺼지고 이 야만적인 식인종은 도끼를 윗니 아랫니 사이에 끼운 채 내가 누워있는 침대로 뛰어들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비명을 질렀다. 그도 깜짝 놀라서 으르렁거리더니 내 몸을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뭐라고 중얼대면서 벽 쪽으로 몸을 굴려 그에게서 떨어졌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내가 일어나서 다시 불을 켜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의 목구멍에서 나온 반응으로 보아 그는 내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게 분명했다. 넌 누구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말 안 하면 죽는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해 불붙은 도끼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주인장, 제발 와주세요, 피터 코핀! 나는 고함을 질렀다. 주인장, 경비원, 코핀, 천사님들, 사람 살려! 말해, 누군지 말해. 말 안 하면 죽는다. 식인종은 또다시 으르렁거리면서 손도끼를 함부로 휘둘렀다. 그러자 뜨거운 담뱃재가 내 주위에 흩어졌다. 내 속옷에 불이 붙진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다. 하지만 고맙게도 바로 그 순간 여인숙 주인이 촛불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그에게 달려갔다. 이젠 괜찮아. 무서워할 것 없어. 그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말했다. 이 퀵해그는 자네 머리카락 한 톨도 다치게 하지 않을 테니까. 웃지 좀 마세요. 나는 소리쳤다. 저 악마 같은 작살잡이가 식인종이라는 말을 왜 해주지 않았어? 알고 있을 줄 알았지. 거리에서 머리를 팔러 다닌다고 했지 않나? 이제 다시 침대에 들어가서 자도록 하게. 이봐, 퀵해그. 나 안다. 너 안다. 이 사람 너하고 같이 잔다. 알았지? 나 잘 알아. 퀵해그는 툴툴거리고 파이프를 뻐끔뻐끔 빨면서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 너 들어와. 그는 손도끼로 나를 부르고 옷을 한쪽 옆으로 던지면서 덧붙여 말했다. 그의 태도는 정말로 예의 바를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너그럽기까지 했다. 나는 선체로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문신을 했는데도 그는 대체로 깨끗하고 말쑥해 보이는 식인종이었다. 내가 왜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었을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야. 내가 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같은 이유로 이 사람도 나를 두려워했을 거 아닌가. 술에 취한 기독교도보다는 취하지 않은 식인종과 함께 자는 게 나을지도 몰라. 주인장, 손도끼라고 해야 할지 파이프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걸 좀 치우라고 하세요. 요컨대 담배 피우는 걸 그만두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저 친구와 함께 자겠소. 하지만 침대에서 담배 피우는 남자와 같이 자고 싶진 않아요. 그건 위험하니까.
게다가 난 보험도 들지 않았거든요. 주인이 퀵해그에게 이 말을 전하자 그는 당장 내 요구에 따랐다. 그리고 다시 정중하게 침대에 들어오라는 몸짓을 하면서 발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듯이 몸을 굴려 침대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만 가보세요, 주인장. 내가 말했다. 이젠 가도 됩니다. 나는 침대로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 그렇게 단잠을 잔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